형님은 까막눈일 테니 영수증이나 정리하세요.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른 제 앞으로 구겨진 영수증 뭉치가 툭 날아왔습니다. 맞은편엔 시아버님이 꺼내신 영문 투자 서류를 들고 한껏 우쭐해진 명문대 출신 동서들이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 중소기업에서 25년째 묵묵히 일해온 40대 후반 맏며느리입니다. 화려한 명함 없이도 단단하게 내실을 다져왔지만 잘난 동서들 눈에 저는 그저 만만한 호구였나 봅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노후 자금이 걸린 위험천만한 영문 서류와 동서들이 던진 저 영수증은 제 인생의 판도를 완벽하게 뒤바꿔 놓았습니다. 굳이 내세우지 않았던 제 진짜 실력이 어떻게 저들의 얄팍한 오만함을 산산조각 냈는지 그 통쾌한 명절 가족 모임 날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김 부장님, 방금 미국 본사 쪽에서 계약서 수정안 회신 왔습니다. 확인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무실 창밖으로 노을이 질 무렵 모니터 너머로 빼곡하게 적힌 영문 계약서를 훑어 내려가는 제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리 회사는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공단 외곽에 자리 잡은 이름 석자 되면 아무도 모르는 흔한 중소기업입니다. 하지만 세계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는 점유율 1, 2위를 다투는 이른바 히든 챔피언이죠. 저는 이곳 해외 영업 파트에서 23 말단 사원으로 시작해 지금의 부장 자리에 오르기까지 25년을 바쳤습니다. 이 부분 채무불이행 조항 조건이 지난번 협의 때랑 다르게 교묘하게 바뀌어 있네요. 제가 바로 저쪽 담당자랑 통화해서 바로잡겠습니다. 곧바로 수화기를 들고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바이어 측 법무팀과 통화를 연결했습니다. 수십억, 수백억 단위의 수출액이 오가는 살얼음판 같은 비즈니스 현장. 그곳에서 저를 지켜준 건 화려한 학벌도 번지르르한 회사의 간판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상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치밀함과 밤낮 없이 영문 기사와 외신을 파고들며 익힌 실전 비즈니스 영업뿐이었죠. 데이비드, 나 김 부장입니다. 방금 보내준 수정안을 보고 있는데 채무불이행 조항과 관련해서 우리가 합의했던 것과 치명적인 차이가 있네요. 입 밖으로 막힘없이 쏟아지는 언어. 원어민처럼 버터 바른 유창한 발음은 아닐지 몰라도 한치의 물러섬 없이 단호하고 정확한 영어 억양. 20년 넘게 세계 각국의 바이어들과 기싸움을 하며 다져진 저만의 무기였습니다. 1시간여의 팽팽한 신경전 끝에 기어코 우리 측에 유리한 조항을 관철시키고 전화를 끊자 곁에 있던 후배 직원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역시 부장님. 방금 통화 완전 사이다였어요. 저쪽에서 꼼수 부리려다 제대로 막혔네요. 비즈니스 세계에서 간판이 무슨 소용이야. 결국 실력이고 팩트 싸움이지. 퇴근들 합시다. 내일부터 연휴잖아요. 그렇게 치열했던 회사 문을 나서면 저는 다시한 집안의 장남과 결혼한 맏며느리라는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명절을 하루 앞둔 늦은 오후, 시댁 주방은 벌써부터 기름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커다란 소쿠리 한가득 동태전과 꼬치전을 부쳐내며 이마에 맺힌 땀을 훔치고 있을 때 등 뒤에서 밤을 깎던 남편이 혀를 끌듯 찼습니다. 여보, 좀 쉬어가면서 해. 또 동서들은 코빼기도 안 보이지? 명절 장보기부터 음식 장만까지 매번 당신 혼자 이게 무슨 고생이야. 당신 억대 연봉 받고 잘 나가는 거 알았으면 맨날 돈 빌려달라고 빈대 붙었을 텐데 굳이 티 안 내고 묵묵히 참아준 당신 뚝심 하나는 내가 진짜 고맙고 미안해. 내일 아침에 차만 안 막히면 일찍 온다는 핑계 대면서 또 제사 지내기 직전에나 쏙 기어오겠지. 얄미운 것들. 남편의 투덜거림에 저는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뒤집개로 전을 꾹꾹 눌렀습니다.
하루 이틀 일이에요? 됐어요. 애들도 아니고 명절 전날마다 얼굴 붉히며 싸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내가 말인데 조금 더 움직이고 참으면 집안 조용하고 편하잖아요. 제가 바보라서 참고 사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집안에 큰 소리 나는 게 싫었고 어른들 모시는 자리에 맏며느리로서 져주는 것이 진짜 어른의 여유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게다가 저는 제 삶에 깊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굳이 콧대 높은 동서들 앞에서 내가 다니는 회사가 수출액 1천억을 달성했다. 내가 영어로 외국 바이어를 쥐락펴락한다며 떠벌릴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속이 꽉 찬 이삭은 굳이 소리내어 흔들리지 않는 법이니까요. 띠링. 그때 주방 한편에 올려둔 제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시차 때문에 미국 동부 쪽에 있는 거래처에서 급한 확인 연락이 온 것이었죠. 저는 익숙하게 무선 이어폰을 한쪽 귀에 꽂았습니다. 지글거리는 기름 소리 사이로 단호한 업무 지시가 제 입을 통해 흘러나와 주방에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네, 선적 서류 다시 확인하세요. 신용장 번호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전을 뒤집으며 태연하게 바이어와 영어로 통화하는 제 뒷모습을 보며 남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도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내 아내가 밖에서 얼마나 단단하고 멋진 사람인지 남편만큼은 알아주고 있었으니까요. 통화를 막 끝내고 이어폰을 뺄 무렵이었습니다. 현관문 도어락이 경쾌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어머, 아버님, 어머님, 저희 왔어요. 한껏 세팅한 머리와 백화점에서 갓사 입은 듯한 화사한 원피스 차림. 양손에는 그럴싸하게 포장된 고급 한우 세트를 든 둘째 동서 부부가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아직 음식 장만이 반도 끝나지 않은 전쟁터 같은 주방에서 손에 기름을 묻힌 채 멍하니 서 있는 저를 보며 둘째 동서는 빙긋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형님, 벌써 전 다 부치셨나 보네. 냄새 좋다. 형님네 중소기업은 이번에 떡값 좀 나왔어요? 저희 남편네 대기업은 이번에 상여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아버님 한우 최고급으로 사왔잖아요. 그 얄미운 입술을 보는 순간 이번 명절은 결코 조용히 지나가지 않겠다는 서늘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들의 그 얄팍한 허세와 오만함이 아버님의 피 같은 노후 자금을 날려먹을 뻔한 무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올 줄은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창밖으로 채 동이 트기도 전이었습니다. 뻐근한 허리를 두드리며 일어나 가장 먼저 한 일은 어젯밤 늦게까지 붙여둔 전을 데우고 탕국을 끓일 준비를 하는 것이었죠. 20년 넘게 맏며느리로 살아오면서 명절 아침의 풍경은 늘 시계추처럼 똑같았습니다. 고요한 집안에서 달그락거리는 그릇소리, 코끝을 찌르는 진한 향 냄새, 그리고 제사상에 올린 제기들을 마른 행주로 닦아내며 오늘 하루도 무사히 아무 큰 소리 없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제 작은 한숨 소리까지 말입니다. 차례를 지내기 1시간 전쯤이었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집안의 고요를 깼습니다. 어젯밤 화려하게 등장했던 둘째 동서에 이어 이번에는 셋째 동선의 식구들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휴, 차가 어찌나 막히던지 꼭두 새벽부터 나섰는데도 이제야 도착했네요. 변명은 매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습니다. 셋째 동서 역시 방금 미용실에서 드라이라도 받고 온 것처럼 완벽한 화장에 활동하기에는 턱없이 불편해 보이는 트위드 투피스 차림이었죠. 주방에서 앞치마를 메고 나온 저를 발견하곤 셋째 동서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어머, 형님,
벌써 상 다 차리셨어요? 저희가 와서 하려고 했는데. 형님은 손이 참 빠르셔서 다행이에요. 저희는 이런 거 잘 못하잖아요. 그 말에 둘째 동서가 거실 소파에 앉은 채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동서. 우리 형님은 살림꾼이시잖아. 우리는 밖에서 머리 쓰는 일만 하다가 시집와서 그런지 영 부엌 일은 서툴러서 형님 발끝도 못 따라가. 칭찬을 가장한 교묘한 깎아내림. 겉으로는 살림을 잘한다고 치켜세우지만 그 속에는 우리는 배울 만큼 배운 엘리트라 이런 하찮은 집안일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얄팍한 우월감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K대 출신으로 대기업 내수부서에서 만년 과장으로 일하는 셋째 동서, 그리고 S대를 졸업하고 전업주부로 살며 남편의 대기업 타이틀을 제 것인 양앞 세우는 둘째 동서. 두 사람은 묘한 학벌 카르텔을 형성하며 시댁 모임 때마다 저를 은근히 따돌리곤 했습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미소만 지은 채 다시 부엌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제 남편이 참다 못해 재수 씨들 늦게 왔으면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수저라도 좀 놓지? 하고 핀잔을 주었지만 저는 남편의 팔을 살짝 잡아 끌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른들 앞에서 굳이 실랑이를 벌여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차례를 무사히 마치고 온 가족이 거실에 둘러앉아 과일을 깎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명절에 진짜 피로가 몰려오는 건 몸을 쓰는 부엌일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숨막히는 대화의 시간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남편과 대충 마무리하고 과일 쟁반을 들고 거실 한 구석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과 껍질을 길게 깎아내고 있는 제 귀로 동서들의 자랑 릴레이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민준이 이번에 영어 유치원 레벨 테스트에서 제일 높은 반 들어갔잖아요. 원어민 선생님이 애 발음이 너무 좋다고 혹시 어릴 때 외국 살다 왔냐고 묻더라고요. 둘째 동서의 과장 섞인 자랑에 셋째 동서가 질세라 받아쳤습니다. 어머, 진짜요? 우리 지아는 이번 겨울방학 때 하와이로 한 달짜리 영어 캠프 보내려고요. 아무래도 영어를 책으로만 배우면 뭐해요. 현지에서 원어민들하고 직접 부딪혀봐야 진짜 실력이 늘지. 형님, 안 그래요? 갑자기 불똥이 제게로 튀었습니다. 과일을 접시에 담아 시부모님 쪽으로 밀어들이던 저는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언어는 실전 경험이 중요하죠. 제 담백한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둘째 동서의 입가에 묘한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명절 장보기 영수증 뭉치를 슬쩍 곁눈질하더니 아주 걱정스럽다는 듯한 목소리로 부드럽게 찔러왔습니다. 근데 형님네 회사는 요즘 괜찮아요? 뉴스 보니까 수출도 안 되고 중소기업들 줄도산 난다던데. 형님 다니시는 이름도 잘 기억 안 나는 그 작은 회사. 이번 명절에 떡값은 좀 나왔어요? 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옆에 앉은 남편의 주먹이 꽉 쥐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입을 떼려는 찰나 제가 먼저 남편의 허벅지를 지그시 누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네,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저희는 환율 영향도 있고 고정 바이어들이 탄탄해서 오히려 요즘 야근할 정도로 바쁘네요. 아유, 바쁘면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중소기업 월급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명절장은 마트 대신 저기 동네 시장에서 보신 거예요? 올라오다 보니까 조기가 살짝 작아서 아버님 드시기에 좀 퍽퍽하겠다 싶었거든요. 다음부터는 저희가 돈을 좀 더 보탤 테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백화점에서 좋은 걸로 사세요. 가슴속에서 차가운 돌덩이 하나가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백화점 VIP라는 사실을
20년 넘게 한 회사에서 뼈를 묻으며 웬만한 대기업 임원 부럽지 않은 연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저 중소기업 다니는 맏며느리라는 자신들이 씌운 프레임 안에 저를 가둬두고 마음껏 동정하고 무시하며 본인들의 우월감을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한 법이라고 진짜 내실을 갖춘 사람은 저런 얄팍한 도발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오랜 직장 생활을 통해 뼈저리게 배웠으니까요. 그래요. 다음에는 두 동서가 신경 써서 장을 한번 봐줘요. 나도 기대할게요. 제가 부드럽게 넘겨버리자 오히려 김이 샌 듯 둘째 동서의 표정이 뚱해졌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묘하게 겉돌고 있을 즈음 줄곧 묵묵히 과일을 드시던 시아버님이 헛기침을 크게 두어 번 하셨습니다. 에잉, 그만들 해라. 애들 앞에서 돈 얘기, 학벌 얘기는 무슨. 그나저나 너희들 참 잘 모였다. 며느리들, 너희들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고 영어도 잘한다고 했지? 아버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동서들의 눈빛이 반짝거렸습니다. 아버님 앞에서 똑똑한 며느리 노릇을 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죠. 그럼요, 아버님. 저 S대 영문과 출신인 거 아시잖아요. 저도 업무 보면서 영어 자주 써요, 아버님. 왜 그러세요? 어디 통역이라도 필요하세요? 자신만만하게 나서는 두 동서를 보며 아버님은 조끼 안주머니를 뒤적이셨습니다. 그리고는 꼬깃꼬깃하게 두 번 접힌 A4 용지 두어 장을 꺼내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로 올려놓으셨습니다. 내가 어제 노인정 최 회장한테 아주 기가 막힌 정보를 하나 들었는데 말이다. 요즘 미국 쪽에 투자하면 원금을 2배로 불려주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 이게 그 회사 투자 설명서라는데 당최다 꼬부란 글씨라 내가 읽을 수가 있어야지. 너희들 배운 애들이니 이것 좀 한번 읽고 나한테 설명 좀 해봐라. 아버님의 손끝에서 펼쳐진 종이는 한눈에 봐도 빽빽한 영문으로 가득 찬 해외 금융 서류였습니다. 테이블 위로 놓인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제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멀찍이 앉아 있었지만 20년 넘게 영문 계약서와 외신 경제 기사에 파묻혀 살아온 제 직업병이 발동한 탓이었습니다. 글씨가 자가 내용은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문서 상단에 굵은 글씨로 적힌 단어 하나가 제 시야에 또렷하게 박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결코 안전한 투자처에서 쓰일 만한 단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거실의 공기가 순간 다른 의미로 팽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벌어질 어처구니 없고 통쾌한 사이다의 서막이 될 줄은 그 방 안에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테이블 위로 펼쳐진 두 장의 A4 용지는 노인정에서 수십 번은 접었다 편듯 모서리가 닳고 구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빽빽하게 인쇄된 검은색 영문 텍스트들 사이로 상단에 굵은 고딕체로 박혀있는 제목만큼은 제 시야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노티스 오브 리퀴데이션 앤 디폴트 리스크.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청산 및 채무불이행 위험 통지서. 비즈니스 세계에서 특히 투자와 관련된 서류에서 저 단어들이 조합되어 있다는 것은 단 하나를 의미했습니다. 이 회사는 망하기 직전이며 투자하면 원금을 한 푼도 건질 수 없다는 치명적인 경고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굳어진 표정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은 오직 S대 영문과 출신이라는 화려한 간판을 가진 둘째 동서와 대기업에 다닌다는 셋째 동서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죠.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테이블 위로 상체를 바짝 숙이며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디 봐요, 아버님. 요즘 노인분들 상대로 사기치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
아무데나 돈 넣으시면 큰일 나요. 저희가 꼼꼼하게 읽어봐 드릴게요. 둘째 동서가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첫 장을 유심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동서 역시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서류를 훑어내려갔죠. 거실에는 텔레비전 소리도 꺼진 채 두 사람의 눈동자가 종이 위를 바쁘게 오가는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과일 깎던 칼을 내려놓고 마른 행주로 손을 닦으며 두 사람의 얼굴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처음엔 자신만만하게 서류를 낚아채던 둘째 동서의 미간이 문장을 하나씩 짚어 내려갈수록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동서 역시 입술을 살짝 깨물며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일상 회화나 수능 영어 수준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전문적인 금융법무 영단어들이 빼곡히 들어찬 서류였으니까요. 챕터 11 파산 보호 신청, 리퀴데이션 청산, 디폴트 채무 불이행. 저처럼 매일 해외 바이어들과 계약서를 붙들고 씨름하는 실무자가 아니고서야 단어의 숨은 뉘앙스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될 것을 그 잘난 학벌과 체면 때문에 무리수를 두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지자 시아버님이 참지 못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래, 어떠냐? 최 회장 말로는 이게 미국에서 아주 잘 나가는 펀드라서 지금 5천만 원을 넣으면 내년 이맘때 1억으로 돌려준다고 하던데. 안전한 거 맞지? 아버님의 5천만 원. 평생을 교단에 서시며 알뜰살뜰 모아두신 피 같은 노후 자금 중 일부였습니다. 그 돈이 허공으로 날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동서가 갑자기 화색을 띠며 아버님을 향해 박수를 짝 쳤습니다. 어머 아버님, 이거 진짜 대박 정보 맞네요. 최 회장님이 아버님 엄청 아끼시나 봐요. 그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박 정보라니요? 파산 직전인 회사의 위험 고지서를 들고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여기 서류 첫 줄에 하이힐드라고 적힌 거 보이시죠? 이게 영어로 아주 높은 수익을 뜻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리퀴데이션이라고 나오잖아요. 리퀴드가 원래 액체, 물이라는 뜻인데 경제 쪽에서는 현금화가 물 흐르듯 아주 잘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현금으로 뺄 수 있는 엄청 안전하고 좋은 상품이네요. 둘째 동서의 확신에 찬 엉터리 해석에 옆에 있던 셋째 동서도 지지 않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저도 회사에서 영문 자료 많이 보잖아요. 여기 끝부분에 디폴트라고 보이시죠? 이게 컴퓨터 용어로 기본값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형님이 말한 저 고수익과 안전성이 이 투자의 아주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뜻이에요. 5천만 원 당장 넣으셔도 되겠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하이힐드는 수익률이 높은 대신 신용 등급이 낮아 원금 손실 위험이 극도로 높은 정크 본드 쓰레기 채권을 의미하는 말이었고, 리퀴데이션은 투자금 현금화가 아니라 회사가 망해서 자산을 청산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게다가 디폴트를 기본값이라고 번역하다니요. 비즈니스에서 디폴트는 곧 국가부도나 채무불이행을 뜻하는 가장 무서운 단어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얄팍한 영어 지식으로 짐작가는 단어들만 억지로 끼워 맞추며 치명적인 경고문을 완벽한 투자 추천서로 둔갑시켜버렸습니다. 아이고 그래. 역시 우리 배운 며느리들이 똑부러지게 봐주니 내 속이 다 시원하다. 당장 내일 연휴 끝나자마자 은행 가서 5천만 원 빼다가 최 회장한테 갖다 줘야겠다. 아버님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한바구음을 지으셨고 어머님도
우리 며느리들 덕에 부자 되겠다며 두 동서의 손을 꽉 잡아주셨습니다. 두 동서는 으스대며 서로를 마주보았고 거실은 순식간에 화기애애한 축제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거실 구석에 앉아있던 저만은 도저히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손은 마른 행주를 꽉 쥔 채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동서들이 저를 은근히 깎아내리고 무시했던 것은 그저 저 혼자 기분 나쁘고 참고 넘기면 그만인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자신들의 무지함을 덮기 위한 그 가벼운 현올림 하나가 아버님의 평생을 바친 노후 자금을 통째로 시궁창에 처박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맏며느리로서의 체면도 집안의 평화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동서들과 아버님이 앉아있는 테이블 쪽으로 무거운 걸음을 옮겼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 동서가 위풍당당하게 내려놓은 그 영문 서류가 놓여 있었고 그 바로 옆에는 제가 오늘 아침부터 시장과 마트를 돌며 차례상을 차리기 위해 긁었던 구겨진 명절 장보기 영수증 뭉치가 초라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수십 번 호흡을 가다듬으며 최대한 감정을 억누른 채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두 동서. 저기, 제가 보기엔 그 서류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버님, 그 돈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거실의 공기가 일순간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화기애애하던 웃음소리가 뚝 끊기고 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 쏠렸습니다. 남편조차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동서의 얼굴에서 득에 양양했던 미소가 싹 가시더니 이내 불쾌감이 역력한 차가운 눈빛이 저를 향해 날아와 꽂혔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하고 우아한 반격의 무대가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저 테이블 위에 놓인 영수증 뭉치와 치명적인 오역이 담긴 영문 서류를 사이에 둔 채로 말입니다. 제 입에서 나온 그 단호한 한마디에 거실은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며느리들의 재롱에 파한대소하시던 아버님의 웃음기가 싹 가셨고 곁에 계시던 어머님도 놀란 눈으로 저를 번갈아 보셨습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방금 전까지 완벽한 번역을 해냈다며 우쭐대던 둘째 동서였습니다. 어머,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좋은 일 앞두고 초 치시는 것도 아니고. 둘째 동서의 미간이 매섭게 찌푸려졌습니다. S대 영문과 출신이라는 자신의 번역에 토를 다는 사람이 그것도 평소 은근히 무시에 마지 않던 중소기업 다니는 맏며느리라는 사실이 그녀의 자존심을 단단히 긁어놓은 모양이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셋째 동서 역시 팔짱을 꼬며 거들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요. 형님이 영어를 아시면 얼마나 아신다고 아버님 앞에서 다 된 밥에 재를 뿌리세요? 저희가 방금 다 확인하고 꼼꼼하게 읽어드린 거 못 들으셨어요? 두 사람의 날선 반응에도 저는 평정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백억 원의 계약을 두고 억지를 부리는 해외 바이어들을 수없이 상대해 온 저였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해봤자 진흙탕 싸움만 될 뿐 이럴 때일수록 팩트와 논리로 차분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죠. 저는 한 걸음 더 테이블 쪽으로 다가가 아버님을 향해 부드럽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동서들이 영어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서류에 적힌 말들이 일상에서 쓰는 영어가 아니라서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슬쩍 보기만 했는데도 저기 적힌 디폴트라는 단어는 동서 말대로 컴퓨터 기본값이 아니라
경제 쪽에서는 채무불이행, 그러니까 회사가 빚을 못 갚아서 부도가 난다는 뜻입니다. 잘못 넣으셨다간 원금 한 푼도 못 건지십니다. 최대한 동서들의 체면을 구기지 않게 애둘러 표현한다고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배려는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오해가 생겼다는 제 말이 둘째 동서의 귀에는 자신을 가르치려 든다는 모욕으로 들린 모양이었습니다. 둘째 동서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형님, 지금 누구 앞에서 아는 척을 하시는 거예요? 그녀의 언성이 거실을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제가 S대에서 4년 내내 원서만 파고든 사람이에요. 형님이야 그 조그만 공장 같은 중소기업에서 서류 복사나 하시고 기껏해야 국내 거래처 영수증이나 떼시니까 이런 고급 비즈니스 영어가 눈에 안 들어오시겠죠. 어디서 주워들은 단어 하나 가지고 지금 저를, 아니 우리를 가르치려 드시는 거예요? 분노로 어깨까지 파르르 떠는 둘째 동서의 모습에 거실 공기는 걷잡을 수 없이 험악해졌습니다. 참다 못한 제 남편이 얼굴을 붉히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수 씨,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형님이 아버님 걱정해서 한마디 한 건데 어디서 시건방지게. 남편의 고함에 놀란 아버님이 장남 너는 왜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라며 호통을 치셨고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남편의 팔을 강하게 잡아 끌어 다시 자리에 앉혔습니다. 여기서 남편이 나서서 집안 싸움으로 번지면 결국 진실은 묻히고 감정 싸움만 남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남편에게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내가 해결할 테니까. 제가 한 발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둘째 동서는 자신이 기선제압에 성공했다고 착각한 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던 제가 아침 일찍부터 시장을 돌며 끊어온 두툼한 명절 장보기 영수증 뭉치를 신경질적으로 확 낚아챘습니다. 착! 둘째 동서의 손을 떠난 영수증 뭉치가 유리 테이블 위를 미끄러지듯 날아와 제 바로 앞까지 툭 밀려왔습니다. 생선 냄새와 기름때가 묻어 꼬깃꼬깃해진 그 영수증 위로 동서의 뾰족하고 오만한 목소리가 꽂혔습니다. 어머 형님, 형님은 중소기업 다니셔서 이런 복잡한 영문 기사는 해석 안 되실 텐데 무리하지 마세요. 형님은 까막눈일 테니 늘 하시던 대로 이 명절 비용 영수증 계산이나 정리하시죠. 순간 귓가에서 이명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형님은 까막눈일 테니 영수증이나 정리하시죠. 그 짧은 문장이 허공을 맴돌다 제 가슴 정중앙에 차갑게 박혔습니다. 25년 동안 한 회사에서 청춘을 바치며 쌓아온 제 전문성, 매일 밤 시차를 견디며 전 세계 바이어들과 영어로 협상해 온 제 치열한 삶이 저 가벼운 현울림 한 번에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시선은 테이블 위로 던져진 영수증 뭉치에 머물렀습니다. 동태포 45,000원, 깜밤 12,000원, 국거리용 쇠고기 6만원. 가족들을 먹이겠다고 꼭두 새벽부터 찬바람을 맞으며 돌아다녔던 제 수고로움이 그들에게는 그저 그를 모르는 까막눈이나 하는 하찮은 일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고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영수증 뭉치를 동서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내가 밖에서 어떤 대우를 받으며 일하는 사람인지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문 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테이블 위에 놓인 영수증을 천천히 손으로 쥐었을 뿐입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자 셋째 동서가 쐐기를 박듯 얄미운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둘째 형님 말이 맞아요.
각자 잘하는 거 하면 되잖아요. 영어 기사는 저희가 볼 테니까 큰형님은 계산이나 꼼꼼하게 하세요. 지난번 추석 때 보니까 10원 단위가 틀렸더라고요. 영수증을 쥔 제 손에 꾹 힘이 들어갔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아니, 결코 넘어가지 않겠다는 서늘하고 단호한 이성이 머릿속을 차갑게 식히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그냥 화를 내고 주방으로 돌아간다면 저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하며 끝까지 우월감에 취해 있을 것이고, 아버님은 다음 날 아침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저 위험천만한 사기꾼들에게 5천만 원을 송금하시게 될 겁니다. 이건 더 이상 저 개인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알량한 학벌과 허세에 눈이 멀어 시아버님의 전 재산을 날려버릴지도 모르는 저 위험하고 무지한 사람들에게 진짜 실력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어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분노로 흔들리던 제 눈빛은 이미 수십억짜리 계약을 앞둔 해외 영업부 부장의 그것으로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구겨진 영수증 뭉치를 등 뒤에 선 남편의 손에 조용히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아버님과 두 동서가 앉아있는 테이블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래, 동서들 말이 맞네. 각자 잘하는 걸 해야지.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하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당황한 둘째 동서가 눈을 깜빡이는 사이 저는 팔을 뻗어 그녀의 손 아래에 깔려있던 아버님의 영문 투자 서류를 망설임 없이 낚아챘습니다. 이건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이거든. 지금껏 단 한 번도 시댁 식구들 앞에서 보여준 적 없는 서늘하고 압도적인 기세였습니다. 서류를 쥐어든 제 손끝에서 25년 차 비즈니스 베테랑의 우아하고 통쾌한 반격이 마침내 장전을 마쳤습니다. 제가 서류를 빼앗아 들자 찰나의 정적이 거실을 휩쓸었습니다. 둘째 동서는 너무 어이가 없다는 듯 입을 반쯤 벌린 채 굳어 있었고, 셋째 동서는 헛웃음을 치며 저지하려 손을 뻗었죠. 하지만 저는 그 손을 가볍게 피한 뒤 구겨진 종이를 빳빳하게 펴들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넘게 수백억 원의 계약을 성사시키며 다져온 흔들림 없는 정확한 억양과 단호한 목소리로 문서의 첫 줄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노티스 오브 리퀴데이션 앤 디폴트 리스크 포 인베스터스. 거실을 울리는 제 목소리는 버터 바른 듯 과장되게 굴러가는 발음이 아니었습니다. 상대의 기선을 제압하고 팩트를 꽂아 넣는 철저하게 훈련된 비즈니스 파트너의 차갑고 이성적인 목소리였죠. 방금 전까지 저를 비웃던 동서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저는 종이에서 눈을 떼고 두 사람을 똑바로 응시하며 직독직해를 이어갔습니다. 투자자를 위한 청산 및 채무불이행 위험 통지서. 아버님, 이 서류의 제목입니다. 뭐 청산? 부도? 아버님이 깜짝 놀라 상체를 앞으로 쑥 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까 둘째 동서가 대박이라고 호언장담했던 부분들을 조목조목 짚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버님. 방금 동서가 하이힐드라서 수익이 높다고 했죠? 비즈니스 세계에서 하이힐드는 신용등급이 바닥이라 원금 손실 위험이 극도로 높은 정크본드, 즉 쓰레기 채권을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리퀴데이션. 물 흐르듯 현금화가 잘 된다고요? 아니요. 이건 회사가 망해서 남은 자산을 헐값에 다 팔아치우고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제 입에서 차가운 진실들이 하나씩 쏟아질 때마다
소파에 기대어 있던 둘째 동서의 몸이 점점 밑으로 미끄러지듯 움츠러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붉게 달아올랐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핏기가 싹 가셔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마지막으로 셋째 동서가 컴퓨터 기본값이라고 했던 디폴트. 이건 회사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부도가 났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여기 두 번째 단락에 명시된 챕터 11은 미국 파산법에 따른 파산 보호 신청을 뜻하고요. 종합하자면 이 회사는 지금 부도가 나서 파산 절차를 밟고 있으니 기존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공식적인 경고장입니다. 설명을 마친 저는 서류를 다시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거실 안은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만큼 적막했습니다. 내가 20년 넘게 하루가 멀다 하고 미국 바이어들이랑 매일 씨름하면서 파고드는 게 바로 이런 영문 계약서들입니다. 동서들 그 얄팍한 헛똑똑이 번역 때문에 하마터면 아버님 평생 모으신 노후 자금 5천만 원이 허공으로 날아갈 뻔했네요. 제 말에 아버님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깡통 찰 뻔했구나. 내가 미쳤지. 노인네 귀가 얇아서 평생 모은 돈을 다 날릴 뻔했어. 큰애야, 내가 사람 하나 살렸다. 내가 아니었으면 이 늙은이가 길바닥에 나앉을 뻔했어. 아버님은 벌벌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덥석 잡으셨고 어머님도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해 연신물을 들이켜셨습니다. 가족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자 궁지에 몰린 두 동서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듯 서로의 눈치만 보며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S대 영문관이 대기업 과장이니 하며 내세웠던 그들의 오만함이 가장 수치스러운 방식으로 발가벗겨진 순간이었죠. 남편은 제 뒤에 서서 헛기침을 하며 억지로 웃음을 참는 듯 했습니다. 속이 다 후련하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제 반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에 들려있던 명절 장보기 영수증 뭉치를 다시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둘째 동서가 제게 했던 것과 똑같이 그 영수증을 두 사람의 무릎 앞으로 쓱 밀어주었습니다. 이깟 영수증 산수는 까막눈인 나보다 SKY 나오고 대기업 다니는 똑똑한 두 동서가 훨씬 더 잘하겠지? 동서들은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제 손끝에서 밀려온 영수증만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고 있던 앞치마의 끈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밴 앞치마를 곧게 접어 영수증 뭉치 옆에 툭 내려놓으며 부드럽지만 뼈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고급 인력으로서 머리를 너무 썼더니 두통이 오네. 아버님 재산 지켜드렸으니 맏며느리 몫은 이걸로 충분히 한 것 같고 남은 차례 음식 정리와 설거지는 우리 똑똑한 동서들이 좀 맡아줘. 아, 그리고 장본 비용은 1원도 안 틀리게 n분의 1로 계산해서 오늘 안으로 내 계좌로 입금해주고. 더 이상 덧붙일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현관 쪽에 걸어둔 제 겉옷과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아버님은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하는 얼굴로 저를 잡지 못하셨고 남편은 기꺼이 제 뒤를 따르며 제 겉옷을 챙겨주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차가운 겨울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홀가분했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올가매던 참아야 하는 맏며느리라는 무거운 굴레를 스스로의 힘으로 우아하게 벗어던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안에는 작지만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동서들에게서 영수증 정산 금액은 그날 저녁 1원 하나 틀리지 않고 입금되었지만 그 흔한 안부 카톡 하나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나 집안 행사가 있을 때면 마지못해 인사를 건네오긴 하지만 예전처럼 저를 은근히 깎아내리거나 얄미운 소리를 늘어놓는 일은 영영 사라졌습니다. 어른들 앞에서도 제 눈치를 보며 말을 아끼는 모습이 역력하더군요. 저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속으로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굳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제 일상에 불필요한 소음이 사라졌고, 제가 사랑하는 제 삶의 평화가 온전히 지켜졌다는 사실이니까요.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도 남들의 가벼운 잣대나 편견 때문에 상처받고 묵묵히 소가리를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억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한 빈수레들이 제 아무리 요란하게 소리를 내도 묵묵히 땀 흘려 채워온 여러분의 진짜 내실은 절대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굳이 내세우지 않아도 진짜 실력은 결정적인 순간에 스스로 빛을 내며 나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겁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단단하고 진실한 삶을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름 없는 강소기업에서 오늘도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낸 40대 후반 맏며느리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통쾌하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를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